4월 10일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0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장해도 27명에 불과하여 최근 50명 내외로 조절되던 수치가 이제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서는 기존 6시간이 걸리던 검사를 20분으로 줄이고 단가 또한 5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진단시약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에서는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여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생물학 분야 학술지 셀에 지난 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유전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수십 종의 RNA와 그것들의 변형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진단시약 개선과 치료 전략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는 미국의 뉴욕과 한국의 서울을 대놓고 비교하기까지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뉴욕의 참상을 비춰주다가 온 나라를 테스트하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의 대처 상황을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몇 주간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방심하여 놓치는 동안 적극적인 검사로 대응한 한국은 현재 판정자의 증가세가 잠잠해지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죠.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차별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WHO 그 무엇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방역 능력만 믿음으로써 현재의 통제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고 하죠. 중국은 사태 초기 확산세를 은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놓고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런 두 국가를 지켜보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난 떤다 라며 안일한 태도를 지니다가 큰 코 다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중국은 세계가 방심하고 있을 당시 각국에서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 등을 사재기해가 이제 와서 비싼 값에 팔고 있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며 자국의 불량 제품을 팔아먹고 있으며 일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확산세에 그렇게 비꼬아대던 한국의 상황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으며 일본의 방송에서는 한국의 판정자 증가 현황,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재난문자 시스템, 온라인 수업 등의 현장 상황을 중계하며 일본 역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5%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령을 내리고 있지만 철저히 아날로그화된 일본의 문화로 인해 41%에 달하는 재택근무 인원이 다시 회사로 출근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끔찍한 경제 상황과 시스템 현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유럽은 그동안 친중 노선을 취하던 과거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중국이 프랑스에게 기부했던 방호복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호복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남아도는 비닐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명한 재질과 나풀거리는 의상이죠. 이외에도 최근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 스페인, 체코 등에서는 중국산 키트가 심각한 수준의 불량률을 보여준다며 분노하고 있으며 얼마 전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이 보낸 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여 리콜 조치를 취했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기증한 제품들은 WHO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다 라고 반박하는 일도 생겼는데요. 아무리 WHO에서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이 생산한 의료물자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리콜 사태를 맞는 경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미국도 사태 확산 초기 이것을 얕잡아 봤던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한국의 대응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막대한 검사량을 소화해내고 있고 수많은 도시를 락다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더욱 폭발하는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에 머물고 있는데요. 급기야 뉴욕에서는 인공호흡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생존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치료를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미국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실은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미국 의료 격차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없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업과 연계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대대적인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잃은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기존의 의료보험 혜택에서조차 제외될 확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만 해도 15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어버렸고 앞으로 7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죠. 의회에서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말 그대로 검사만 무료라 보험이 없는 개인은 여전히 확진 판정을 받을 시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정부에서는 병원에 치료비 환급 정책을 만들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을 만천하에 부각시킨 꼴이 되었죠.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건강보험은 비에 녹는 우산과 같다 라며 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게 중국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끔찍하게 악화된 것에 대해 WHO와 일본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태 확산 초기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서는 급속한 확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태도를 지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을 본받았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독감일 뿐이다 라는 망언을 하기도 한 거죠. 또한 WHO는 이번 위기에 대한 전염성을 2에서 2.5, 즉 1명당 2명에서 2.5명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것을 믿은 미국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태도를 지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CDC에서는 자국에서의 확산세에 깜짝 놀라 WHO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생겼는데요. 때문에 CDC 자체적으로 이번 위기에 대한 전염성을 다시 계산했죠. 그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염성 수치 R0가 무려 5.7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보다 4배나 높은 수치이며 WHO에서 발표한 수치의 2배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WHO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여 2에서 2.5라는 낮은 수치를 공식화시켰고 이를 신뢰한 수많은 국가들은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중국보다 1.83배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의 WHO는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WHO에게 주는 지원금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며 WHO를 강력하게 비난하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WHO의 태도는 더 황당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듣자 만약 더 많은 시신 가방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답한 것인데요. 현재 뉴욕에서 의료 패닉에 빠져있는 상황을 비꼰 것이죠. 누구보다 인류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하는 WHO 사무총장이 한 나라의 비극을 비꼰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WHO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과거가 파헤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선 지금의 8대 사무총장에 앞서 7대 사무총장부터 이미 WHO는 중국에게 잠식되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힘을 바탕으로 홍콩 출신의 마가렛 찬을 WHO 사무총장으로 당선시켰죠. 그녀는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의료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 라는 망언을 했고 2013년 시리아 소아마비 유행 때는 온갖 책임은 다 회피하여 시리아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었으며 2014년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에는 방역 요청을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하여 사태를 확산시켰죠. 때문에 그녀는 전 세계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과 WHO의 내부에서마저 중국 돈으로 출세하여 좋은 일자리를 차지했고 놀고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무능한 친중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뒤를 이은 것이 현재의 테워드로스 8대 사무총장인데요. 테워드로스는 과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멜레스 제나위의 지배를 받을 당시 그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2008년 에티오피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해외로부터 무수한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방역에 사용하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낳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국제기금을 환불하라는 해외에서의 요청에도 무시로 일관했죠. 그리고 독재자 멜레스가 병으로 사망하여 그 뒤를 이었던 독재자 데살린이 중국의 시진핑과 친하게 지내면서 테오드로스 역시 시진핑과 급격히 가까워졌는데요. 이때의 친분을 바탕으로 그는 WHO 사무총장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7, 8대가 연속으로 친중 노선과 부패에 빠져들어 현재의 WHO는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국제기구가 된 것입니다. 과거 6대 총장이었던 한국인 이종욱 총장님께서 이끌던 WHO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것인데요. 이종욱 총장님은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힘쓰다가 이에 감동받은 WHO에서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였고 임기 내내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적인 의료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 당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당연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전 세계에 에이즈 치료제 300만 명분을 보급하기 위해 그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죠. 또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단 1년 만에 전 세계 소아마비 발생률을 10만 명당 1명 이하, 즉 0.01%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를 향해 미국의 한 잡지에서는 백신의 황제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딘가로 출장을 갈 때에도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는 없다. 라며 비행기에서도 이코노미 클래스만을 고집할 정도로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하는 의료인으로 역사에 남았죠. 이랬던 WHO는 이종욱 총장님 이후로 대가 끊겨 이제는 부패의 상징으로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비록 WHO에서는 그의 숭고한 정신이 끊겼지만 그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LA타임스에서는 몇 장의 그림들을 기사에 실었는데요. 이것은 가천대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님의 그림으로서 현재 한국 의료진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호복 아래에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환자들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에 전 세계인이 감동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죠. 현재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현 위기에 잘 대응하여 사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가며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끝까지 방심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지난 9일만 해도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의 한 칵테일 바에서는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접촉 추정자 200여 명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방역 당국에서는 그들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잠잠해지고 있는 확진 추세에 방심한 소수가 나는 괜찮을 거야, 나 하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기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광고 하나를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놀랍습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행동들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한국인들도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에 맞는 단호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전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재 일본이 왜 갑자기 한국에게 친하게 지내려는 제스처를 보이는지와 이런 행동의 이유가 담긴 충격적인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문제점은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여일 만에 2배로 늘어 2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 사망자 수도 3,000명에 육박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이긴 인류의 승전 기념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도 내년에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 일본 정부의 행동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비협조적인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자국의 혼란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더니 갑자기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일본은 항공 노선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경제제재 당시 가장 치사하게 나온 것이 한국인들에게 대한 일본 입국의 제한이었습니다. 당시만 생각하면 화가 끓어오르죠.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먼저 나서서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인천 나리타 공항은 서울과 도쿄 도심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며 도심으로부터 가까운 김포나 하네다 노선을 다시 재오픈하자고 부탁합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은 단호하게 보였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관리 안 되는 일본에게 더 이상 공항을 오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죠.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소규모라도 여행이라도 재개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정해진 가이드를 동반하고 그의 책임 하에 대형 버스에 10에서 20명을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이라는 루트를 돌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고트 트래블 정책을 이제 한국에까지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행은커녕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제한하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가 이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신나게 한국에게 싸움을 걸던 일본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더 이상 싸우게 될 이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감정적인 싸움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을 이끌던 아베가 물러남으로 인해 뒤를 이은 스가에게 전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5개월짜리 일본 총리인 스가의 장기 집권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일본 전체에 암운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예전부터 각종 수출 등에서 규모가 많던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매우 아쉬운 대상이죠.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대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활약이 점점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정치적인 시선보다는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의 현재의 모습은 일본에게서 찾기 힘든 것들이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일본 정부의 문원리식 한국 가기는 이제 점점 명분과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테죠. 이런 점을 반영하듯이 일본 정부는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먼저 한국 주재 일본 대사를 교체합니다. 신임 한국 주재 일본 대사로 기존의 도미타 고지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이스라엘 주재 일본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 발표한 것이죠. 이 아이보시 고이치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근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1983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한국에서 약 4년 2개월 동안 근무했고 2006년 8월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로도 발령받아 2008년 9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류 팬이라고 자처하기도 했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누구보다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출장 때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출장지에서도 현지의 한국 요리점을 꼭 들렀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리타 공항에서 바로 신승훈 콘서트장에 가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아이보시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한국 대사로 기용할 방침이라며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한국 주재 경험이 풍부한 아이보시를 기용해 상황 타개를 위한 실마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 후임으로 아이보시 대사를 임명하면서 대사관 고위직 세 자리의 자리에도 이례적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교관을 포진시킨다고 합니다. 이 둘은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와 미바의 다이스케 정무공사로서 둘 다 대표적인 지한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마공사는 한국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고 미바의 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유학했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베가 총리를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일본의 수장인 스가 총리가 이끈 일본 정부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의 야망이 생각보다 크다고 평가합니다. 기존과 똑같이 행동하다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아베의 대리인 정도로 여겨지다 물러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현재 스가는 전 총리를 이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5개월짜리 총리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베도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총리 자리를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잠시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본 총리 자리에 다시 아베가 돌아올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본 총리 자리를 두고 스가, 아베, 이시바, 3파전이란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스가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 국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고급 호텔로 불러 그 비용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처음 낸 곳이 그동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요미우리 신문과 공영방송 NHK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 통제는 유명하죠. 아베가 집권한 이후로 일본의 언론 지수는 최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눈치를 봐왔던 이 매체들이 전임 총리 아베의 흠결을 보도한 데는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는 검찰이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검찰과 총리 관저가 아베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언론이 검찰의 아베 수사 정보를 알게 된 것도 스가 총리 관저에서 일부러 흘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아베 임기 기간의 비리는 스가 총리가 방어해주기 힘들 정도로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정치 현금을 받는 정황과 아베의 측근들의 뇌물 혐의 등이 수면 위로 나오면서 스가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점점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하는데 전 총리의 못된 것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일 테죠. 최근 온라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가 스가 총리 관저의 분위기를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활극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뭐만 했다 하면 아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이 주창했던 방위 목표인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죠.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시 적기지 공격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스가는 이를 과감히 거부하며 방위 정책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아베의 기존 지침을 버리고 노선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슈칸 분신에서는 아베와 스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서 아베가 스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다는 측근의 언급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가를 내려오게 하려고 조기 총선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은 현 총리와 전 총리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스가는 아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더욱 한국에게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을 위한다기보다는 정권 연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한국은 멀리서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힘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